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내에 정말 추웠죠. 오늘도 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전격했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김건희 씨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말 춥습니다. 이 추위를 잊어줄 후끈한 소식들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지금 공개합니다. 후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등판, 전격 등판이었어요. 이에 대한 반응 여야가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등판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모습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된 것도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죠. 후보자가 된 이후에 김건희 씨 자해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용서해달라라고 솔직한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대국민 사과회견이에요.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 최근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이라는 제도도 없애자라고 인터뷰한 바 있죠.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사과, 죄송하다는 마음 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주요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논쟁도 뜨겁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러브콜. 누군가를 그토록 바랄 때, 누군가를 원할 때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러브콜을 보냈을까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제3지대 통합론을 먼저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헛꿈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그 균열을 파고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인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놔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하고 한명숙, 이석기와 같이 사면 내지 가석방을 해줘서 말이 많습니다. 서울신문 어떤 내용 쓰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 탄핵 책임론 짐을 덜까 짐이 될까? 대선 변수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말지도 정치적 대선을 앞두고 초유의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잠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기거할 사저가 하나 없다라는 것. 그럼 어디서 묻게 될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솔직히입니다. 솔직히 중앙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북핵 대응 새 작게 요구했지만 한국이 수용을 안 했다.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들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강추위가 강타한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추위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국민의힘 국무실장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전격 등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아내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결정한 사항이겠죠. 아내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의 모습이 등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가 된 이후로 말이죠.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7분여간의 사과, 의혹 해소는 글쎄. 김건희 씨의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접 들어볼 텐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지금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일부 발언을 보셨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과 관련돼서 부풀리기가 있었다, 잘못 기재했다, 죄송하다라고 연일 사과를 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노여움을 부디 거두어 달라라는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즉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 기존의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 박정아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일 죄송하다, 그리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 노여움을 거둬달라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만 저렇게 결단해서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한테 주어졌던 많은 비난들을 좀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서 해소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비난한 일, 혼낼 일이 있다면 저희는 뭐 이게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그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건 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시니까 이 부인의 사과와 관련돼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랄까, 체중도 기사에 보니까 8kg 정도 체중이 빠졌다, 그리고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위축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의 노여움을 부디 거둬달라는 부탁도 하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사실은 전문적인 경영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해왔지만은 이런 큰 관심과 의혹 논란 속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기는 일반 사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 가기까지 저는 뭐 본인이 겪었던 이 힘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여러 라인에서 여러 방식으로 저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후보와 당사자가 이제 결단을 한 건데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보신 것처럼 좀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했었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뭐 내부에 저도 뭐 조금씩밖에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좀 위축돼 있다 심리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아내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 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굉장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언제 등판할지가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등판의 시작 자체가 어떤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 사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기하고 내용일 텐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초 언론에서 이 의혹을 보도한 것이 이제 12일 정도 지나서 사과를 한 것인데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좀 저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냥 그때 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수긍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 네,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적 측면에서 뭐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저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잘못 적었던 부분, 경력을 부풀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인정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사과라는 게 이제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제 어떤 내용의 사과를 했어도 그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나 이번 사태로 마음을 돌린 사람들 를 다시금 사로잡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과였냐가 중요한 예. 건데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잘못, 죄송,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13번 정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3번 이상 사과를 한 건데 후보자의 부인이 남은 기간 동안 뭐랄까 김수영 교수님 반성하고 조심 또 조심하겠다, 자숙하겠다라는 발언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대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함께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뭐 선거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굉장히 낮은 로우키로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행보에 계속 누가 되는 형국으로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윤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과 지지율을 갉아먹는 식으로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잘 안 보이게끔 굉장히 조용히 이 대선을 치를 것이고 만약에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독자적인 행보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의 혹은 그때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아내로서만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힌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던데 박정호 공보시장님 네.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즉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 제도 없애겠다, 영부인 제도 없애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편이 영부인으로서가 아닌 그냥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같은 뜻입니까? 일부 지금 비판하는 분들, 특히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개명한 최서원 씨까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부필기 경력 때문에 지탄을 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 국정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개입을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지금 김건희 씨가 어제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 같은 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취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떤 영부인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내조 활동을 하면서 전혀 국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정을 개입해서 과거와 같은 일들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활동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발언 또 들어보실 텐데 남편에 대한,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유산의 경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일 텐데 그 경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아내로서 이제 남편의 앞길에 조금의 누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남편에 관한 또 부부에 관한 이야기도 좀 꺼냈습니다. 특히 손정혜 변호사님, 이 검사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험한 직업 중 하나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유산의 경험, 나를 욕하고 남편에 대한 마음은 거둬달라라는 요 멘트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사과를 했던 용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모두 다 드러내고 대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왜 저런 사정을 많이 붙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은 이렇게 사과해도 마음을 잡고 아 그래 남편의 잘못은 아니지 아내가 사과했으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중도층과 청년층들은 저렇게 본질과 상관없는 뭐 연애사라든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유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와 전혀 다른 동정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족을 붙임으로 인해서 정말 사과는 간단 명료하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정말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본인의 감정을 너무 많이 호소한 측면이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든 일부 청년층에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경 썼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박정원 실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뭐 여기 계신 손정혜 변호사님이나 전재수 의원님은 분명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조국 강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본인들이 했던 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그의 일부 그런 시각을 갖고 쳐다보는 분들은 어제 일건에 대해서 저는 뭐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내 허물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남의 허물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 정치 문화 특히나 우리 대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정심을 유발하나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아내의 사과에 대해서 특히나 본인에 대한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 그리고 유산의 아픔, 그리고 13번의 사과를 아내가 했는데 후보자, 남편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부모님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제 아내
같은 마음이고 그때 안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인이 얘기한 거대로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자, 후보자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박정환 시장님. 남편의 메시지가 길지 않았습니다. 후보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후보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런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당사자는 이미 얼마 전부터 저런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후보가 마지막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심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두 부부 간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어제 저런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끝까지 저런 모습을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그 불편함이 저렇게 짧게 표현이 되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일로 인해서 혹은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내 입으로 먼저 어떻게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불편함이, 그런 안타까움이 나왔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건희 씨의 첫 공식 사과 회견이었습니다. 막전 막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취재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의혹 제기 12일 만에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7분간 낭독을 했고 최근 식사를 잘 하지 못해 체중이 8kg 빠졌다. 남편 지지율 하락에 마음고생을 했다. 조선일보는 지인을 통해서 보도했고요. 선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25일 저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 마음 표현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김건희 씨 지인이 인터뷰했는데 윤 후보는 전날까지도 김 씨가 공개석상에 섰는데 부정적이었지만 김건희 씨가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설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과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 공감대가 커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내외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소영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내외를 설득을 하고 아내 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남편의 마음까지 설득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너무 괴로울 테고, 또 윤석열 후보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인데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서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어떤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일반인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 차원에서도 물론 좀 김건희 씨에게까지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게 강요하는 것이 좀 옳으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앞으로의 정권 교체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이 윤석열 후보 내외를 설득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김건희 씨의 이 대국민 사과 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기를 기대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여당의 입장 들어보셨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공식 입장은 딱 두 문장입니다. 예, 가혹하게 비판을 한다든지 폄훼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두 문장의 논평을 이제 냈고요. 정치권에서 하는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다음에 또 충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잘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은
벌써 2주 가까이가 지났고 예.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사과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는데 골든타임이 좀 늦었다. 골든타임이 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죄라면 죄다.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게 기획공세다. 민주당의 가짜뉴스다. 뭐 어쨌거나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중간에 쭉 해오다가 결국은 지지율이 이제 밀리니까 이제 나서서 하게 된 사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18가지 가까이 되는 사실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허위 이력, 허위 경력,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게 하고 또 허위 수상 실적, 또 수상 실적을 부풀리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좀 소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히려 유산 이야기라든지 또 남편 윤석열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 뭐 오히려 국민들께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정성이 과연 느껴지는 그런 사과였는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예. 추후에도 아마 필요하면 이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시간 누적된 의혹들이고 단순히 돋보이게 하려고 또는 잘못 적었다, 잘못 썼다 이러는데 잘못 썼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것이 이제 그 형법으로 보자면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사문서 행사, 또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기치로 내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부인의 잘잘못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은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 그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4년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식과 공정의 기준은 과연 또 무엇인지 또 밝혀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을 통해 가지고 3년의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347억짜리 위조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또 1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왜 그냥 넘어가는지 많은 의혹들 이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자신이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상세하고 또 과다할 정도로 충분하게 소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윤핵관, 소위 윤핵관과의 갈등 때문에 선대위에서 손을 떼버린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용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후보 배우자가 위축되지 않고 원래 성격대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필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박정아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 후보자의 아내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어깨 펴라. 용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에서 이 조국 사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권경의 변호사도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려워졌지만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상대 진영은 하던 그대로 조롱을 계속할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묵묵히 견뎌야 할 일이다라고 권경의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견뎌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라는 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 안 거리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당 내에서는 김건희 씨 그 부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이 당대표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윤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한다. 선대위를 패싱하고 비선을 통해 다 처리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 사퇴 만류했던 것도 혼자 윤핵관과 싸우기 쉽지 않았을 걸 알기 때문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삭히고 있을 게 많을 것이다. 뭐랄까 지금 약간 국면을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본인의 국면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정면 비판까지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실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후보가 선대위를 통째로 패싱하고 있다. 비선을 통해서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일을 문제인데 일단 이거 사실인지, 두 번째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류하는 게 혼자 윤핵관과 싸우기 버거워서 그렇다라고 이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사실 여부부터 좀 확인해 주시죠. 일단 선대위가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급조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선대위를 패싱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인상이 좀 있는 거지, 저는 뭐 선대위를 후보가 패싱하고 따로 별도의 소위 말하는 이게 그 안개처럼 있는 윤핵관과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다소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다. 오해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는 뭐 오해가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어요. 공보실에 계시니까 공보실의 보고를 후보가 아닌 비선에게 합니까? 아니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대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가 갑자기 생기고 이게 조직이 좀 다소 방만한 부분도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상의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다소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패싱하고 이 대표가 얘기한다는 소위 지금 실체가 안 보이는 윤핵관과 얘기를 해서 결정한다? 이거는 뭐 잘못된 인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핵관과 싸우기 혼자 버거워서 이 대표를 만류했다라는 주장. 글쎄요, 그것도 뭐 역시 다르다고 보여져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가 이제 차근차근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의사결정 구조나 그다음에 단위 간의 칸막이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역시 이준석 대표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박정원 국무실장 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체가 당대표라면 이 국면이 보통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당대표발 리스크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전당대회부터 전재수 의원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30대 당대표가 됐던 것은 국민들의 일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치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이 정치권을 말하자면 30대 그 젊음과 패기와 참신함으로 여의도를 좀 바꿔달라.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일정한 부분 투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여의도 정치를 좀 바꾸고 참신함으로 좀 이끌었으면, 그리고 그런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정치권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준석의 정치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청산해야 될 구태 정치를 오히려 이전의 정치권보다 더 즐기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지금 보여지는 바에 의하면 정치라는 것은 싸우고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해서 쟁취하는 것으로만 정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정치인데 너무 대립과 갈등 이것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분들은 우리 박정하 대변인도 아마 말씀은 저렇게 이제 차분하고 하시지만 아마 속이 디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산말로 디비진다. 디비지는 거죠. 사상 유례 없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애초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이제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정치 선배잖아요. 이 대표의 애정어린 어떤 비판, 돌직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열린민주 흡수, 안철수의 러브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당을 합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이 합친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대당 통합에 합의를 동의를 한 거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래 같은 당이었다라고까지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 보도들은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사칭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해찬 전 대표의 그때 총선 때 발언이었고 많이 대서특필됐었잖아요. 저 보도대로라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참칭했던 자들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라고 합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원래 그렇죠. 이제 정치가 원래 이런 겁니까? 원래 정치라는 거는 뭐 과거의 적이었다가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열린민주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색깔이 아주 많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합당을 하는 것의 어떤 여파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어차피 색깔이 비슷한 정당이었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출범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어떤 의미를 아주 크게 찾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친문 중에서도 강성 친문 또는 이제 친조국 이라고 말해지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12월 초에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조국의 강을 건넜죠,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넜죠. 근데 그때 얘기됐던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만 조국의 강을 건넜을진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있는 많은 뭐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조국을 아주 옹호했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약간 조롱하기까지 했던 이런 사람들도 과연 같은 생각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은 정말 친조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조국인데 이들과 합당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럼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열린민주당의 과거 조국 전 장관 옹호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지금 그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 아픔 이건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김수경 교수의 문제 제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궁금했던 차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정당하고는 이제 흡수하거나 연합하거나 같이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외부 외연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모셔오면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야권에서는 비판일지언정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게 잡음이 크지 않아서 이 리스크 관리에는 또 양 정당이 보이는 모습이 외연 확장의 어떤 외부 인사라든가 외부 정당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전략적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많이들
좋은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 사과를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만 조국의 강을 건넌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가장 강성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당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입장 소신과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국의 강은 확실히 건넜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예, 예. 전재수 의원과 예, 예. 우리 전용기 의원은 확실히 건넌 것 같아 보여요. 확실히 다른 분들은요? 건넜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개인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예. 다만 이제 이게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서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저는 그때도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미 합당을 했습니다. 위성정당하고 민주당은 아직 안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놓쳐졌지만 뭐 당연히 합당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들 3선 연임을 금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개혁적 아젠다와 또 이제 정치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서 합당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저는 뭐 좀 한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서 원래 이제 진영 사이에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이제 조국의 강이 쟁점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상습 불법 도박에 성매매 의혹까지 일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불러다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이 직접 불러다 조사한 건 아니다라고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이 터지자마자 아주 조건 없이 무조건 사과를 드렸고 어떠한 조사라도 받겠다. 또 당 내에서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들을요? 아들을 불러다가 아예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에 반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사과를 마지못해 부득이하는 모습을 보인 게 좀 국민들 눈에 거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서 들을 수 있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사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취지로 아들을 직접 불러다 취조하듯이 조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없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송 대표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송 대표의 발언은 여러 차원에서 후보 아들 문제를 점검했지만 별도로 불러서 조사한 것은 아니다. 박지원 실장님, 그럼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된 거죠? 전 뭐 납득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송영길 대표가 당을 지휘하면서 지금 대선을 이끌고 있는데 너무 많은 모순되는 말씀들을 해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당대표가 역할을 하면서 굴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글쎄요, 민주당은 정정을 했지만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전혀 없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뭐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도박 게임만 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별도 당에서 무언가에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사실을 좀 은폐하고 하려는 시도들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겉으로 후보는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또다시 진실에 대해서 공방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두 개가 상충하잖아요. 대표와 당의 논평이. 네, 저는 뭐 사실관계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당이 취조하듯이 불러다가 취조하듯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당은 없죠. 예. 저게 뭐 청와대 민정이면 모르겠는데 당이 저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족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는 합니다. 인터뷰는 하는데 글쎄요, 송영길 대표께서 가끔 보면은 조금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제가 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철저하게 했다, 이것을 뭐 불러다가 취조하듯이 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당은 그런 곤란함이 없지만 어떻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라면 당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인터뷰 정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한 것을 불러다가 이제 취조하듯이 했다라고 송 대표가 과정에서 말했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든 뭐 그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당도 대처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취조하듯이 할 권한은 당은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연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는데 즉각 안철수 후보 측이 헛꿈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평생 검사만 해서 상상력이 박제된 윤 후보의 사고로는 안 후보의 발랄한 과학기술을 담기 어렵다. 향후 흐름이 만들어지고 연합은 불가피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한다라는 논평을 낸 겁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후보 측은 부도덕 부패 연루 의혹 갇힌 이재명 후보의 자력갱생이 어려우니 달콤한 헛꿈을 꿀 수밖에 없을 것. 현실은 안철수와 이재명의 진검승부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과 부패 연루 의혹이 갇힌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헛꿈을 꾸는 후보라고 국민의 당에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모를 일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제 대선을 시작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없이 갈 수 있다, 당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연합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완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번 후퇴한 전력도 있고 직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돕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양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겠지, 이런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생물이고 사실은 뭐 많이 변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서 뭐 같이 갈 수 없다 했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없다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후퇴하고, 이런 모습을 너무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자체의 이슈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나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의 명쾌한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이면서 왜 모른다고 하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일개 직원을 어떻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이 이 김문기 처장에게 대장동 표창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여했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성과를 인정한다며 이재명 시장이 당시 김문기 처장에게 표창 수여했다는 겁니다. 김은혜 공보단장,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머리 좋은 이 후보가 대장동만 나오면 기억 못하는 기억상실증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표창장이 기억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창장 받으면 모두 시장과 공범이야, 대응할 가치 없다. 권혁기 공보부단장, 김은혜 공보단장의 첫 작품이 성탄절 고요함을 깨는 네거티브 총질이라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표창장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박정아 홍보실장,
표창장 의혹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에게 표창장을 줍니다. 시장 명의로. 그래서 이 대장동이 정말 잘된 사업이었고 이 안에서 당신이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했다. 아, 저게 표창장이군요. 그렇죠. 지금 옆에 나가는 게.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표창장을 주는 거지요. 뭐 세 가지를 한번 띄워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본인들한테 가는 의혹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라고 하고 남들한테 하는 거는 검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국민들한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1일간 호주를 같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도 몰라요. 4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안에서도 몰라요. 2015년 내가 표창장을 직접 줬는데 그때도 몰라요. 시장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였던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도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더 있어야 이재명 후보의 저 말들을 받쳐줄 수 있는 건지 내가 말했던 내가 뱉었던 말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저렇게 희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보니까 어떤 공중파의 박범계 법무장관 나와서 특검은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정말 모를까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김문기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에 대한 선택적 기억은 쌀뜨물을 술이라 억지 부리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초기에 이제 측근 아니다라고 하셨고 이재명 후보께서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고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가 사과를 하셨어요. 김문기 처장에 대한 혹시 기억도 나중에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저 기억나지 않는다, 김문기 씨.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4분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갈 때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붙습니다. 붙는데 그 15박 16일을 가도 물론 뭐 해외 순방 중에는 뭐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아는데 그 한 몇 달 지나면은 기억 못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귀해가지고 청와대 안에서 길 가다 만나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해외 출장 많이 갑니다. 그때 가면은 주로 이제 국회 사무처 국제국 직원들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뭐 7박 8일, 9박 10일 가도 그때 당시는 뭐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고 하지만 갔다 와가지고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국회에서 길 가다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11명이 갔고 또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수행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의 이제 산하 공기업의 하위 직원으로 수행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기억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고의를 가지고 또 악의적으로 기억난다는데 굳이 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표창장만 하더라도 1년에 여러 수백 장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 그럼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표창장 많이 나가거든요. 수백 장 나갑니다. 그거 기억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악의가 있다, 또 뭐 고의다 이렇게 보기에는 적어도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3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사면이라는 판도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단행했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근황부터 살펴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 후에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 함께 보시죠. 자, 김수경 교수님, 정말 집이 없어요? 네, 이제 탄핵이 되고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정 판결을 이제 받으면서 뭐 벌금이나 추징금을 상당히 많이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곡동 사저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이제 그런 벌금이나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아갈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 거처를 어떻게 지금 마련할지는 그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생이 저희 예측대로 박지만 이지 회장이 현재 알아보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물론 뭐 사이가 좀 뭐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갈 거처가 마땅히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가족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장은 병원에서 이제 좀 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30일 영시를 기해서 그 법무부의 보호 인력들이 다 철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유의 몸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받아야 될 예우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못 받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다만 이제 경호와 경비는 그 법적으로 이제 그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마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박지만 회장 측 관계자가 주간동아와 인터뷰를 했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만 회장 측의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지금 누나가 어쨌든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생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동생이 움직여야죠. 박 회장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누나를 모시려 하고 있다. 동생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격이다. 강요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누나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뭐 동생이나 뭐 자매, 형제 자매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먼저 뭐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박 회장이 뭔가 거처를 좀 알아본 것 같은 뉘앙스네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지만 회장뿐만 아니라 박근현 씨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되면 이제 동생들이 이제 누나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처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제 병원 치료비라든가 또 옆에서 이제 어떤 생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 이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외롭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지자들이 있지만 지지자들이 실존에서 생활적인 어떤 도움을 주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최서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떤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또 뭐 워낙에 뭐 지지자들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걱정하시니까 이제 그래도 친인척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혈족과 같이 또 노후에 안전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이 건강이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을 만나려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옵니다.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뭐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이자 변호사이자 이제 측근들이 경매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강제 집행,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 내곡동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이 짐 세간살이 얼마 안 되는 그 세간살이는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해둔 상황이고 유영하 변호사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측근들은 그 측근 나름대로 박 전 대통령의 거처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가족들,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이 가족들은 또 가족들 나름대로 거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유영하 변호사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가족들부터 만나겠다라는 의지는 이미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거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랄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이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이후의 거처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나름 대응책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못 되는 거고요. 다만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뭐 선대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늦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고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좀 챙기고 있으니까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어진 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글쎄요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 어떤 거를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 국민들 모두 이거는 이제 역사의 판단에 좀 넘겨서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자, 공교롭게 오늘 노무현의 복심과 이명박의 복심 두 분이 나오셨어요. 눈치채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각별하신 두 분이란 말이죠. 박정화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행했었고 전재수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두 분 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임기 내내 가장 최측근 거리에서 보좌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았어요. 박 전 대통령만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 사면에 대한 설명은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못내 아쉽죠. 아쉽지만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면을 안 했느냐, 사면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가 판단했던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왜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만 저렇게 사면을 했어야 하는지 저는 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 법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 사면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고령이고 평안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자, 야당의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일종의 갈라치기는 야권 분열을 노린, 대권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경수 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 함께 보시죠. 청와대 입장은 강한 불쾌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보수 진영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 전혀 동의 못한다. 우리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다. 갈라치기란 정치적 해석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런데 궁금해요. 이명박 박근혜는 통상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은 세트처럼 여당과 청와대에서 인식을 하고 비판해 왔는데 이렇게 선택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하고 난 뒤에 국민 60%가 잘했다, 동의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의 그 백데이터를 보면 진보 진영의 60%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사면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철저하게 인도적 차원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 소화 기능 자체가 거의 뭐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지금 건강 상태로 갑자기 좀 악화가 됐고,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라는 보고를 아마 대통령께서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철저하게 인도적 차원의 배려, 그 차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4년 9개월 살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년 2개월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또 보석 기간도 상당히 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큼 뭐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또 틀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많은 지지자들이 또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해버리면 그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의 무게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차원의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권 일각에서 이런 의혹 두 가지가 제기됩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김경수 전 지사를 임기 내에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맞불 카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일부러 남겨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못내 안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의 결단의 이유가 그 근저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극적인 기억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 악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야권 일각의 두 가지 큰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것은 탄핵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내부에 주도했던 핵심적인 분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제 청원하지 않습니까?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권성동 의원의 굉장히 난처한 처지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난처한 처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궁색한 그 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그 난처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감정이 같을 수는 없죠. 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아마 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이게 그 굉장히 이제 인간적 어떤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진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은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영 교수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실제로 반발을 합니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왜 해줬냐고? 지금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어떤 플랫폼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글을 올리기를 박근혜 사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나는 박근혜 사면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어서 민주당 범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꼭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어쨌든 이 사면 얘기가 맨 처음 나왔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에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굉장히 싸늘한 그런 여론에
마주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 싸늘한 여론.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도 아직 사면은 이르다라는 이제 예. 반응을 보여서 사실 그때 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당 그 내에서. 뒤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아주 급부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낙연 대표의 그러한 그 사면 발언 때문에 등을 돌린 여권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 1년 차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절대 불가했던 것이 왜 지금은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대통령 후보도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사면 발언이 여권 내부에서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를 아예 철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형이 많이 달라졌고 그때 사면 카드를 꺼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예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고려된 시기적으로 그런 고려된 사면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 들어보시죠. 판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한테도 사실은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 이런 문자가 몇 개 와요. 실망스럽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핵심 지지층들 또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죠. 이재명 후보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라고 판단을 유보하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59.8%가 잘한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잘 이루어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34.8%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죠. 20대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여론이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핫쌈 첫 번째 실루엣 공개합니다. 자, 양 후보 진영에서 이 SNS, 유튜브 홍보전도 뜨겁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영입에 성공한 쌀집 아저씨 MBC 전 김영희 PD의 첫 작품을 공개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부부의 댄스 배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유튜브로 성렬이 형네 밥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각각 영상 홍보전이 뜨거운 건데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의 댄스 배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크리스마스는 멋져 언젠가 잘 봐, 몸치들의 싸움이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그 쌀집 아저씨 영입에 성공한 김영희 MBC 전 PD의 작품이긴 한데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댄스 실력은 굉장히 돋보였지만 약간 좀 옛날 감성 같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좀 젊은 층들에게는 진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독창적이고 참신한 모습이 있어야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걸 알면서도 기획했을 개연성이 있는 게 연말 연시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집합 제한 4인 모임 9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끼리 좀 즐길 만한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이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워낙에 시국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경쾌하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장면보다는 뭔가 좀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다음에 준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있겠죠, 뭐 계속해서.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성렬이 형네 밥집 오픈한다는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요리는 그냥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고 건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집밥. 자, 파이팅! 아니 근데 활질이 진짜 한두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목장을 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네요. 자, 손정희 변호사님, 요거는 어떤 컨텐츠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런 어떤 기획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예능에 나가서 직접 계란말이에 대해서 진심을 보여서 요리를 해서 많은 주부들이 나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 밥집으로 이제 컨텐츠를 잡은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지적했듯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이 예능적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예능적 요소를 가미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양쪽 다 예능에 치중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다. 예능도 필요하고요. 정감 있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소재긴 한데 지금 친밀하게 예능 이야기하는 시국인가 그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핫쌈 두 번째 소식 실루엣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씨가 뇌진탕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수현 교수님,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아마 이번에 굉장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갔는데 그 구치소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서 이제 머리를 좀 부딪힌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지금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사실 지난 9월에도 재판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서 지금 이제 옥살이 구치소에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일반인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예전에 유학하던 시절에 이미 이제 어디서 이제 떨어지는 사고로 굉장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원래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옥살이를 하면서도 몸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모쪼록 뭐 죄는 죄고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은 비리 의혹이지만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실루엣의 정체도 이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핫쌈 세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양인데 BTS의 멤버들이 지금 연일 확진되고 있다. 일단 돌파 감염입니다. 사례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자, BTS 멤버 누가 확진된 건지 함께 보시죠. RM 씨 그리고 지인 씨, 슈가 씨가 코로나19로 연이어서 확진이 됐다. 그런데 RM, 지인, 슈가 모두 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라 지금 다 돌파 감염이에요.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미국 콘서트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해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들이 철저하게 BTS가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연예계에서도 그런데 멤버 중에 벌써 3명이 팬들이 다 많지만 그중에서도 뭐 지인 씨, RM 씨, 뭐 슈가 씨 다 팬이 많잖아요. 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재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소속사는 입국 후 다른 멤버와 접촉은 없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확진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이 BTS의 완쾌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실장님, 근데 뭐 BTS도 BTS고 우리 뭐 유재석 씨도 확진됐고 연예계에서도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스터샷 맞아야 되는데 이제 네. 선거 치르고 못했는데 저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뭐 불편하고 짜증 날 수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 꼭 그 방역 예방 주사 맞아서 더 이상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을 좀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태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가임 여성 상황인 분들도 그 예방 접종 좀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 가려면 우리가 조금씩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나 그다음에 판단과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모두 좀 힘을 합쳐서 이걸 같이 좀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 그냥 오늘 아침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이제 7,000명 안팎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회기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고 2주 만에 회기를 했지만 쉽게 확진자 양상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혹시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7,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지금 낮춰졌는데 그렇다 그래서 곧바로 일상회복 1단계로 다시 복귀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 그래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가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제 그 중증 발병 빈도라든지 이것이 또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가지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보태서 이 어렵고 힘든 난국을 함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새해에는 좀 가져봅니다. 아우 정말요, 제발요.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